이번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종합토론 주제는 충청권 응급의료 권역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 따른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종합토론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일 토론을 진행해 주실 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의 자장은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 유인술 센터장님이십니다. 유인술 센터장님께서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연임하셨으며 현재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장에 재임 중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테고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전부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종 목표는 현황과 문제점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굉장히 좀 억울해 하는 게 있죠. 예. 요즘 맨날 무슨 응급실 뺑뺑이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뺑뺑이다 그러면 이 응급실 뺑뺑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환자가 현장에서 발생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기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어떤 병원을 가고자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 없고 병원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환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뺑뺑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좀 구성을 보면 우리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또 소방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제 지금 일하는 공간이 좀 다르고 또 이제 병원에 환자를 이제 데려다 줘야 되고 또 그 환자를 수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실제 현장에서 맞부딪히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많은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날을 또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이 현재의 의정 갈등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앞날은 굉장히 더 암울할 것이다 하는 이제 또 그런 예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응급의료 업무에 이제 전담 종사한 지가 올해로 이제 35년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초창기보다 오히려 앞날이 더 암울하고 더 불안한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쭉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각자 이제 다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얘기했듯이 충북에서 이제 응급의료 스마트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 119 스마트 서비스 다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들 사업들을 벌였는데 실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보면 전부 다 각 사업별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말로 지금 이걸 전체를 다 총괄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조차도 보면 각 사업별로 관장하는 복지부 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사업, 응급의료 사업,
응급정신사업, 복지분야에 이게 전부 다 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컨트롤 타워 조직조차가 지금 서로 분절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요거라도 갖고 최대한 우리 지역 내에서만큼은 어떻게 서로가 좀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줄여보자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가지게 된 목적이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네 분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발표하셨던 우리 장한석 팀장님, 안승기 센터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상철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서중 충남대 이제 서정호 센터장님이 좀 이제 일이 있어서 좀 가셨고, 그 순간적으로 우리 응급의료는 항시 이제 응급 상황 대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대체 토론자로 우리 또 절제 이제 우리 이승 센터장님이 이제 이렇게 또 토론자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통계 자료라든지 현안 문제점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하고,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한번 좀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장한석 팀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런 시야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안승기 센터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승기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응급의료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우리 유성센터장님도 뵙고 유인술 센터장님도 뵙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응급의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듣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좀 더 이해의 폭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유인술 교수님과 또 유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또 대전에 이렇게 응급의료 발전 세미나 때도 제가 불려나가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참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가 사실 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을 또 하고 있고, 또 대전시의 공공보건의료 지원 단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여러 기관들의 그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이제 늘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늘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저의 결론은 일단 좀 서로 역지사지가 됐으면 좋겠다. 예, 저도 이제 소방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서 10년 네트워크 추진할 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방하고 하드라인이 중요한데, 소방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서 너무 어떨 줄도 모르는데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지 않나. 지금 의정 갈등도 결국은 다 신뢰가 무너져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를 통해서 신뢰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종사자 한마당도 있고 이런 워크숍도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가시지 않고 이렇게 많이 계신 거 보니까 되게 열정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충북 그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재원이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따왔지만 어쨌든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뭔가 확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이제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네트워크 사업 뭐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걸로 제대로 되겠나. 이제 우리 심내 네트워크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인 이제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중앙정부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대전시에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특히 심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 심리혈관질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광역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 심근경색 뇌졸중 응급으로 제일 많이 그렇게 이제 응급 의료 이용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을 투입 안 한다는 것은 또 좀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재정 투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핀란드의 그 노스 카렐리아라는 이제 그 심근경색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베카푸스카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의사면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40년, 50년 동안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좋아졌는데 거기 이제 4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올바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되 충분하게 해라.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리미티드 타겟. 그래서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함께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역지사지하고 중앙정부 역할, 지자체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짜 역지사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방은 환자를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병원을 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오죽하면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방은 환자를 태우고서 또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되도록이면 소방에서 환자 수용 요청이 왔을 때 되도록이면 좀 받아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입장을 좀 이렇게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진짜 역지사지하는 마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중앙정부 역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의료는 중앙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응급의료는 사실 중앙정부보다도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의료는 이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외국에도 보면 지자체별로 응급의료 지표가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표가 굉장히 좋고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나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지표에 따라서 그 지자체 장애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와 달리 응급의료만큼은 지자체가 오히려 중앙정부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안승리 센터장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김상철 센터장님이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실 건데, 아까 이제 이런 어떤 대안 이제 그 부분 이제 외에 아까 충북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이제 그 부분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금 한 200억 들여서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셨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5년 연계에 이르는데, 지금 요걸 해놓고 나서의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좀 개선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여기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가져갈 거고, 과연 서로 역할이 어떻게 좀 나누어질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중점을 둬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21년도부터 해서 예비사업 22년도부터 본사업 준비하고 23년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습니다.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큰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의 노력, 또 지자체의 지원, 재정적인 지원, 그런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응급의료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충청북도가 응급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든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제 예비 사업의 교육, 또 우리 실제 응급 이송을 맡아주는 최전선의 우리 충북 소방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해왔는데, 저희 여러 이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쭉 이제 특별구급대, 일반구급대 대상으로 쭉 해왔는데, 난데없이 소방청에서 119 스마트 시스템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세종이나 대전에서도 떴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해왔고, 또 저희 도가 하고 있고, 또 도 산하의 소방본부가 같이 맞춰서 쭉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해왔는데, 2월 달부터 해서는 이제 소방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소방청의 119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니까는 이제 기존에 우리 충북소방본부 대원들도 소방청 지시니까 기존에 저희가 나눠드린 모든 장비들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다시 소방청에서 배부한 장비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소방청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없고, 소방본부장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 소방청의 지시사항이니까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좀 추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쭉 이용률을 가다가 갑자기 하락하고 저희 사용도 거의 못하게 됐는데, 이 사업 망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방청의 119 스마트 시스템 사용과 저희 충북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이 차이는, 우리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지역 내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이제 거기 관심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방청의 119 스마트 시스템은 소방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R&D 기업을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이제 통보나 사용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이제 전달하는 것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는 이거 자체를 사용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 비상진료 체계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오는데 환자 정보도 안 주고 나이 성별하고 그냥 바이탈만 줘가지고 무조건 받아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국에 이제 거부감으로 이게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소방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 충북 소방본부 통해서 저희 또 사업단과 같이 그러면 연계를 해서 충북이라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그 관계로 쭉 이용하면서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그 50% 이상 사용하는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윤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세 번째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세 번째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지자체 또 이제 지역에서 또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한 그 부서가 그 국토교통부예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됐는데, 또 복지부에서는 또 복지부 나름의 그 4천년 등급으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해왔던 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상황실 개념의 오송의 데이터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고, 이송병원, 이송 지원되는 119 이송 환자에 대해서 또 저희가 나름의 자원 관리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또 지원하고, 뭐 그러한 역할을 오송 데이터 지원센터의 지역 상황실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또 광역 응급으로 상황실이 이제 그 올해 3월 달부터가 시작하게 됐죠. 또 거대 이제 공룡 같은 연간 많은 이제 자금을 30억 정도라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금을 가지고 한 개의 이제 광역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근데 광역상황실의 또 역할은 또 병원 간 전원 역할, 또 병원 전 단계에서는 프리케이타스 1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스마트 CD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 못 드렸겠지만은 충북이 워낙 취약지가 많고 또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 사실 이제 서울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양병원은 그 환자를 거의 방치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거의 사망 직전까지 악화가 된 상태에서 또 대개 환자를 이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양병원까지도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묶어가지고 13개 요양병원에 참여하면서 요양병원 내에서 환자가 악화되었을 때 저희 지역상황센터로 연락을 해서 그 의료지도라든지 또 현장 처치 지원, 또 의성병원 지원까지도 저희가 하게 되고, 또 하나가 그 응급 환자 이송업체, 민간 이송업체라고 사설구급차. 사설구급차 업체도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응급으로 시작된 이후로부터도 계속 그냥 서저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죠. 또 이 민간 이송업체도 저희가 그 이송할 당시 환자가 중증 환자 이송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의료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상황실에서의 주 역할에서 또 그런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제 빈 곳이 많습니다. 거기를 저희 자체의 지역 상황실 개념인 데이터 지원센터에서 119 이송 환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이송병원 선정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광역상황실에서도 병원과 전원해서 20군데, 30군데, 저희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권까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송병원 선정 실패해서 그냥 그 병원에서 알아서 처치하십시오라고 결론 내리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아무튼 그 ICD-MS를 이용해가지고 이송병원 선정 못하는 쪽에서는 데이터 지원센터가 미송이라고 했는 병원에 다시금 연락을 해서 이런 환자인데 우리 A라는 병원, 한국병원 정도에서는 이런 환자 충분히 수용 가능하시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 그 발전에서 국가 주도의 발전의 이후의 단계, 2010년도, 19년도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지역화 관점에서 지자체에서 맡겨주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각 지역 내에서의 그런 사각지대로 해나가는 지역 내에서 독특한 그런 응급의료 환경을 또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내에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개선하는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얼마나 개선됐냐? 그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또 한계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상진료 체계 상황 이후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이송병원 선정이라든지 프리하스피탈 타임이 그냥 한정없이 막 늘어났어요. 그냥 저희 이제 뭐 ICD-MS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늘어나고 했었고, 또한 9월달 돼가지고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충주 건국대병원이 뭐 의료 인력이 없고 다 집단 사직을 해가지고 거의 문 닫았죠, 한 달 동안. 10월달부터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참여하던 병원들이 좀 의정 갈등 이후 비상진료 체계 상황에서 뭐 인력 부족, 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뭐 더더욱 이제까지의 이게 지원이 뭐 도라메 타블처럼 된 그런 상황까지 거의 갈 뻔했었습니다. 앞서 윤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떤가, 크게 이제 바뀐 거 없고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제가 이제 거의 15년간 이제 충북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의료 전달 체계도 다 무너지고 지역 완결 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정말 완전히 물 건너갔고,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만들어 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하면은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챌린지가 우리가 도전을 생각하지만은 이게 참 어렵다는 그런 영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응급의료 체계 자체가 어렵고 챌린저블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종료를 아무튼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 이용 실적이라든지 또 비상진료 체계 상황에서 그나마 그간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시도와의 비교는 못하겠지만은 저희 시도 내는 그나마 나쁘지 않게 잘 유지하고 현상을 지역으로 체계 중심으로 해서 잘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성과보고를 할 거고, 그 이후의 과제는 또 저희 충북 내에서 적경지대, 지금 이제 강원, 전북, 경북, 경기, 이 지역은 여기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충남, 세종, 대전과 저희가 이제 광역권에서 실제 지역 완결형을 이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산부인과 환자 같은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저희 병원에서 분만이나 조산산모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세종 충남대병원이나 대전 쪽 건양대병원 등등 해서 이제 환자 전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세종 대전 응급의료 워크숍을 이제 계기로 향후에 우리가 비상진료 체계상 지속적인 이제 응급의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 충청 광역권이 응급의료 체계를 서로 이제 논하고 지역 완결형으로 묶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의 난맥상이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부 부처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정부 부처가 너도 나도 다 그쪽으로 뛰어들고 예산을 다 달라고 그래서 각자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던 어떤 업무나 어떤 사업이 갑자기 옆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잘 돌아가던 사업조차가 깨지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는 어차피 한 명이지 않습니까? 발생한 현장에서 우리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와서 최종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한 환자가 하나로 딱 흘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단 우리 소방청과 복지부가 지금 서로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없이 소방청대로 별도의 사업을 하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또 별도의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금방 이제 우리 김상철 센터장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충북에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방에서 또 119 스마트 이거 하면서 또 충돌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 보면 또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는 또 국토부에서 또 전혀 응급 환자하고 관련이 없는 국토부에서 또 발을 걸쳤어요. 근데 지금 또 보면 과기부에서 응급의료 ICT 뭐 한다고 해서 한 2천억 정도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과기부에서 또 지금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각자 이게 방향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서로 빡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슨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방향으로 전체를 컨트롤하고 배분해주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는 또 그런 행정력이라든지 이제 뭐 법에 위반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제 또 이런 그 많은 제약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가 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유도리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굉장히 또 제한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이제 우리 유승센터장님한테는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종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충남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센터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 이런 그 전반적인 병원 간에 서로 이제 뭐 환자 떠밀기라든지 지금 병원 간에도 서로 그 이송이 이제 병원 간 전원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점과 어떤 좀 네트워크를 좀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승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침에 오전에 발표했었던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느 지역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어느 지역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진료 분야는 배우 진료과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가 잘 돼 있는가 하고 역추적해 보면 실제적으로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배우 진료과가 인력이 얼만큼 되고 이 진료과가 이 지역에서 24시간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위험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 인력이 구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뭐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대충 저 병원에는 누가 있고 진료가 된대, 그러니까 그쪽에 수용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전화해서 수용 가능한지 알아봐. 저기는 권역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 전화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들을 보내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는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안에서, 각 지역 안에서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하는 조사들은 어떤 조사였냐면 응급의료 기관이 몇 개야? 응급의료 병상 수가 몇 개야? 응급실에 몇 개의 병상이 있어? 거기에 근무한 사람 몇 명이지?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그러면은 뇌출혈 환자 의심되는 사람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흐트러지는 거죠. 권역이 가야지 당연히. 근데 알고 보면은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지역 센터도 있거든요. 그럼 그쪽은 지역센터니까 안 받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당직제가 이루어지면 그냥 순환당직제 그날 있는 병원에 몇 명이 갔는지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보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환자를 수용해가지고 더 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응급수술을 한 명밖에 못 하는데 내가 수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자를 순환당직이라고 보내버리네? 나 못 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인프라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단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하섭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이 사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합리한, 실제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실은 끌어줘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의료가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누가 하고 있냐면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공무원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민간인들한테 지금 뭘로 통제를 하고 있냐면 건강보험 수가라는 걸 통제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공공의 영역에 억지로 끼어들다 보니까 아구가 안 맞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을 지자체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각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게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지 각 병원에서도 아 여기에는 이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더 투명하게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할 거고 순환당직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한 개 병원에서 갑자기 아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병원에서 그걸 구축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판단, 취약점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산부인과가 문제야? 분만이 문제야? 아니면은 정신응급이 문제여서 중독 환자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들이 되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실마리 풀기 위한 선행 작업들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병원한테 당신네는 오늘 순환당직제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몇 명까지 수용을 가능하니 당신네는 이 환자를 수용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명확한 확정적인 이제 플랜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는 신경외과가 의사가 요구도에 비해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서너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신경외과 의사를 더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플랜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인력에 대한 플랜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점 파악하고 취약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역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는가 생각해 보면은 건강보험 문제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과거에 공공 시스템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을 자꾸 민간으로 해결을 했었던 그 오랫동안 이어졌던 관행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었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역에서 사업들을 따와가지고 어떤 그냥 전략적인 사업들을 한다고 했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했었을 때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결국은 지자체에서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지자체의 사업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중앙에서의 통합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민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덜 헷갈리실 거고 중앙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덜 헷갈리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지역 내에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좀 더 책임지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각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쪽의 시스템이 사실은 다들 하기 싫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자리거든요. 말이 많아요. 네,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가 딱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그 일을 하는 공무원분은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을 게 뻔합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거고 그거 대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시스템을 그쪽 정부 지자체에서의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앙 위에서 이걸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미약하나마 워크숍에서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하고 그걸 위에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자리를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거시적인 부분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유승선 선생님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 오늘도 여기 보면 뭐 세종시장 참석 예정이었다가 지금 이제 안 했잖아요. 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떤 행사에 가면 우리나라 보면 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자체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요. 와서 딱 사진만 찍고 갑니다. 왔으면, 자기가 이런 자리에 왔으면 시정이나 국정에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딱 사진만 찍고 가서 전부 다 자기네 홍보하는 데 써먹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홍보하는데 둘러리를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참석하는 거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떠드는 게 나아요. 욕이라도 하죠, 없으면.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 아까 이제 우리 유승 센터장님이 이제 그 인프라의 정확한 조사 이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소방에서 이송 지침을 이제 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원래는 이송 지침에 응급의료 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기관. 이거는 이제 병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응급센터, 응급의료 기관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됐어도 전문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권역센터보다 전문 병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 능력이 더 뛰어난 그런 의료기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빠르고 좋은 현명한 대처라고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더해서 아까 이제 우리 소방에서 이제 발표하실 때 119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료기관에서 피드백을 안 준다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 병원에서 피드백을 줄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지금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면 소방에서 딱 띄웠어요. 그럴 때 병원에서 보고서 이 환자 받아야지 하는 마음 듭니까? 그 환자 받아봐야 나한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받으면 힘만 들어요. 그럼 당연히 피드백 안 하죠. 그러면 그 환자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발생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받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직접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의료기관에다 줍니다. 그 개인한테 안 줘요. 실제 액팅은 그 개인이 하는데, 그 개인이 액팅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센티브는 병원에다 줍니다. 기관장 인마이 포켓이에요. 실제 액팅한 사람한테 안 줘요. 우리 외상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상센터도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주는데 병원에다 주거든요. 그 돈 갖고 인력을 고용해서 써요. 그럼 병원에서는 이 외상 전문의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럼 이 외상 전문의가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환자를 10명 받으나 1명 받으나 내 월급 똑같은데 사람 편하고 싶거든요. 10명 받으면 1명 받는 거에 10배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그 토론자로 이제 전체적인 그 국가 응급의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우리 중앙센터의 우리 장한석 팀장님이 이제 지금까지 쭉 들으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중앙응급의료센터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좀 더 잘 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긴 했는데, 일단 오늘 자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응급의료의 지역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응급실 이제 이런 응급의료 체계가 어쨌든 이제 지역 중심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많이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응급의료 기본 계획 안에 이제 응급실의 지역 책임과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까지 이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예산과 데이터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응급실의 이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로 이제 패러다임을 변환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하고 데이터가 조금 더 이제 지방 정부로 분권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분권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지금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각 지방 정부, 그러니까 각 지역이 처한 응급의료 환경이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취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응급의료에 있어서 취약점을 분석을 하시려면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중앙 중심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분권화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 한 가지 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이제 응급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단어 중에 이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화라는 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앙에서 탈피하는 개념의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으로 보는 거는 조금 더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각 지역이 처한 환경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방향을 이제 갖추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오늘 자리 같은 경우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개념이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자의 이동이 그 지역 안에서 완전히 이제 과거에 이제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제 그 자기의 의료 이용을 통제했던 것처럼 그 지역 안에서의 완벽한 완결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권역 단위의 이런 라포를 형성을 하고 권역 단위의 환자 이동을 보면서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유인술 센터장님께서 이제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중앙 정부로 올라갈수록 거버넌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계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면 소방청이라는 단독 기관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라는 독자적인 기관과 말 그대로 이제 기관 대 기관의 일종의 메타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력 체계가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넘어야 되는 난관이 더 많은 셈이죠. 예산도 구분되어 있고 인력도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과거의 응급의료 대책들을 보면 이제 가끔 이제 해결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중증외상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실 기반으로 이제 진료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각 소관 부처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이제 조금 더 그 위에 이제 총괄하는 총리실에서 나서서 발표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메타 거버넌스는 상당히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역은 다르죠. 이 지자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소방과 응급의료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정부 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갖춰져 있는 뭐 저희 이제 지원센터라든가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도 각 지방정부별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이런 협력 체계와 연계를 갖추고 이것들이 이제 거꾸로 중앙으로 뭔가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좀 더 이제 향후에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지역 단위의 시범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범 사업 간의 성격이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유인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종의 트렌드라고 그러죠. 그 트렌드를 따라가서 이번에는 뭐 ICT, 이번에는 AI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이제 따라가는 식의 시범 사업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건 하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사업보다 솔직히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일종의 민간 전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역 단위의 시범 사업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넘어야 되는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시범 사업이 일종의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중앙에서 사업의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뭐 SMICU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시범 사업들을 좀 자유롭게 구상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중앙에서 이걸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전국 단위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 중심 응급의료를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완결형, 요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지역 완결형이라는 거는 저도 좀 상당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를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응급의료 자원이라든지 그 인구 구조, 뭐 경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다 그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끔 조금씩 차이 나는 그런 응급의료 그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그 이제 지자체 가운데 어느 한 군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들도 응급의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선거로 뽑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카운티마다 응급의료 지표가 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그 지표가 좋아요. 근데 이 동네는 뭐냐면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표가 좋으니까 부자들이 계속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표가 안 좋은 데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봐야 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표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되겠어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자체끼리도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지역 맞춤형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장하석 선생님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되는 게, 이게 좀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그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이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응급의료에 있어서만큼은 좀 지역의 자율권을 좀 많이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래야 이게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를 좀 만들 수 있고, 그걸 그 지역 맞춤형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상당한 좀 재량권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네 분의 좀 말씀을 이제 들었고요. 혹시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무슨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이러한 대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네. 아이고, 질문자가 손 드는 분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실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성호라고 합니다. 우선 그 현장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좀 들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 가지는 의료 정책실에 좀 고려를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과, 한 가지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료 정책실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단 제 의정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전문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수련병원에서 일하시는 전문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거를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문의 진찰료 관련해서 이제 응급 비상 수가로 일정 %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최근에 이제 경증 환자 분산 이송 안내로 해서 환자 분류소 인력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로 그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문의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로 수가를 주려고 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 이 인력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그 새로운 인력을 고용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일하고 있는 인력들의 그냥 월급으로만 이제 쓰여서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사기가 저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셔서 좀 정책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소방이랑 구급 상황실에서 이제 병원 배송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질병 안내는 기존 1339에서 하던 거를 이제 지금은 소방에서 이어받아서 넘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저희 병원 쪽으로 너무 많이 전화 문의가 와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방에서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권역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좀 분담을 해서 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는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경증 환자 분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복지부에서 사업을 중지를 해버렸어요. 아예 인건비 사용 용도 이걸 떠나서. 이게 이제 정부 측이 항시 하는 짓이 이런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환자 분포가 어느 정도 상급종합병원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정부에서 이걸 딱 끄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의약분업 때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이제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수가 올려줬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빵빵하게 생겼으니까 올린 수가를 현상화시킨 게 아니라, 올리기 전 수가로 현상화시킨 게 아니라 올렸던 것까지 다 환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가를 더 내려버린 이런 짓을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증 환자 분류 사업이나 전문 진찰료나 이게 지금 이 의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작동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 의정 갈등 사태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확실한 정책 기조로 가져가게끔 저희가 이제 좀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소방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구상실하고 광상실 이제 이쪽에 서로 이제 업무 이거 좀 협조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우리 광상실하고 소방청하고 좀 조금씩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아는 바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지원하고 있는 범위는 이제 소방에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를 했을 때 지금 최중증 환자의 경우에 지금 이제 구급대가 병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센터가 또 병원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정이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지금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사실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처음 구축됐을 때의 업무의 지향점은 전원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이송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정부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이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이제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좀 더 분담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전문의 진찰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분산에 대한 경증 환자 분산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증 환자 분산 지원금은 이제 지금 인수센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중단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사실은 경증 환자 분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분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이제 분산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제 그 복지부의 이제 관련 수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응급의료과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전달체 개편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쪽의 예산 지원이 조금 더 집중이 되면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진찰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저희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유인술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의 진찰료가 인상된 부분을 그리고 저희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에도 인상된 부분을 해당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일부 병원에서 편법으로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원래 가는 이제 수당을 줄이고 이걸로 그 수당만큼을 메꿔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현장에서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복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지침이든 아니면 또는 이제 다시 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든 이런 절차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팀장 송풍석입니다. 윤술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또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소방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딱 교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들은 119 스마트 시스템을 정말 청에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피드백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사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김상철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면요. 피드백을 줄 이유가 없었던 사실 우리 119 스마트 시스템과 충북에서 했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거의 비슷한 종류 충돌이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정도의 사업이라고 들었고 또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50% 이상 정도가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연 우리 119 스마트 시스템 상에서는 피드백을 줄 이유도 없고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충북에 있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왜 50%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저희들은 이름이 스마트 시스템이든 스마트 챌린지든 아무 상관이 없이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만 하면 무조건 하면 되거든요. 이름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성과에 될 수 있었던 그 장점 부분이 모아져서 이번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희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과 얘기가 돼서 지금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응급의료센터 방향으로 이송을 하다 전문병원, 강소병원으로 이제 지침이 변화됐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제 이송 지원이 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젠과 응급의료 인트라넷입니다. 근데 이전에서는 사실 볼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응급실이 몇 개가 비어져 있고 뭐 격리실이 몇 개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실질적인 건 응급의료 인트라넷인데 장한석 팀장님이 사실 그 부분으로 제가 질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문병원, 강소병원을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의 응급의료 체계가 아직은 빈약하고 세종 충대에서 지금 의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되는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병원, 강소병원들을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받아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시스템상으로 응급의료 인트라넷을 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전문병원, 강소병원이 그 부분에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표출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 환자가 발생을 했다. 세종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상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세종충대병원, 충북대병원 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화상 전문병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송 쪽에는 오송 베스티안 병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화병원이 옛날에 베스티안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화병원에서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응급의료 센터나 응급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들어가 보면 화상 환자 발생을 해서 딱 시스템 입력해서 쳐보면 그 화병원이 뭐 전라도권, 경상도권에서도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 병원은 표출이 안 됩니다. 그 일례로 저는 화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들은 부분이지만,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어제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을 한다거나 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나가가지고 이제 일산화탄소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병원을 찾으려고 하면 보면 실질적으로는 충청권에서는 2곳, 대전에서는 건장대, 단대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쫙 나옵니다. 가능한 병원이.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환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 그거 안 되는데. 그런데 인트라넷에는 표출이 돼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오히려 놀라면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팀장님께서 그 담당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응급의료 인트라넷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활용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신뢰도가 있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들도 신뢰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 부분에서 많이 허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좀 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김상철 선생님이 먼저 좀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스마트 시스템하고 관계.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황에서 주체와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지원은 국토부였지만은 이제 저희 충북의 권역센터를 맡고 있는 제가 병원의 입장에서 여러 이제 그 병원 관계자들, 또한 물론 이제 협의체 소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그걸 만들어나가는 과정 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방 쪽에다가 이렇게 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소개하고 사용을 갖다가 독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설명하는 자리에서 구급대원이 물론 제가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없었지만은 이제 다른 직원 설명하려 그럴 때 왜 우리가 바쁜데 저걸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환자 출동해가지고 환자 처치하고 평가하고 의료지도 받고 이렇게 하기 바쁜데 왜 이걸 우리가 바쁜데 써야 되냐. 그런 식의 그 반문하는 이제 구급대원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119 스마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에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바쁘게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왜 저걸 갖다가 쓰냐. 그 주체가 다르고 그 상대가 다르다 보니까 역지사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제 구급 병원 전 단계하고 병원 단계에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 이 종사를 하느냐. 우리 종사자라는 이름이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병원 전 단계에서 우리 구급대원 역할을 하고, 병원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 저 병원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환자를 위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과 소방이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틀렸습니다. 저희는 예비 사업 때
또 교육을 27회나 소방 대상으로 했었었고, 또 병원의 우리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도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서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 소방의 시스템은 그게 없었던 게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장한석 스님이 우리 응급의료 인트라넷이나 이제의 어떤 그 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예,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전문 병원들의 표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이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표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병상 정보나 이제 수용 가능 정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병원 정보는 사실 이 전문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모송 베스티안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황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상황실에서 의뢰를 할 때는 이런 전문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응급실의 정보는 조금 더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소방에서 계신 분들이 물론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응급실에 대한 정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정 질환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모든 이제 24시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병원 부분은 향후에 이제 전달체계 개편을 할 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황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이제 소방하고의 회의나 구급대원분들의 이제 이런 많은 의견을 저희도 이제 듣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번 국정감사 때도 이런 내용을 많이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종합상황판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능하지 않은 기관이 정보를 표출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정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정보 같은 경우는 8시간 기준으로 갱신이 되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말 그대로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이 붙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정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변경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이제 권역응급의료 센터만이라도 조금 더 이런 정보를 실시간성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2명분의 인건비를 더 이제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는 이런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실시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종합상황판 개선을 하는 작업, 정보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게 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이 세션 끝나고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서로 더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좀 독특한 의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해서 미국식 그러면 의료 자유주의죠. 예. 민간으로 이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또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회 자유주의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공급자는 완전히 사회주의화 돼서 공급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옥죄고 있고, 수요자인 국민들한테는 니들 이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용해 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빡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혼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응급의료는 아까 이제 이렇게 쭉 발표하시면서들 이제 다 들으셨지만, 우리 배후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응급의료인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다 같이 협조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좀 서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서 주변에 관련된 조직이나 관련된 어떤 의료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다 같이 개선을 하는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